자, 오늘은 칸트의 아르케 찾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칸트 전공자들께서 제 강의를 듣는다면은 판단이 둘로 갈릴 겁니다. 저 엉터리 강의를 하나 보다. 두 번째는 야, 완전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나 보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엉터리 강의라는데 방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제가 이 강의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학기 제가 시도하고 있는 역사의 별이는 그 아르케라는 하나의 그 시원, 근원이라는 것을 찾는 것, 여기에 서양 철학에 또는 사상에 별이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번 강의를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한번 칸트를 구겨 넣습니다. 저도 즐겁긴 해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오늘 강의는 좀 저한테도 좀 많이 버겁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는 망설이다가 제 논문 한 편을 또 올려놨습니다. 기분학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학문을 주창하다가 저 자신이 능력이 너무 모자라서 기분학의 창립자로서의 지위를 얻고도 싶었는데 포기하고 제 본래의 관심사인 우리말로 철학학위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04년까지 했던 결과인데요. 아마 데카르트 때 여러분이 좀 저런 작업을 우리 구 교수님이 계속 하셨더라면 어떤 새로운 종류의 철학이 출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감은 좀 잡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어가셔도 좋고요. 데카르트의 의심을 현상학적으로 해체해서 과연 그 의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일까 아닐까, 인지 아닌지 라는 엔트베더 오더라는 이제 키에르케고르까지 이어지는 또 셰익스피어의 오델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의심의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먹을까 말까.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할까 말까, 올까 안 올까. 생각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물음이 물어지는 걸 우리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나는 있다라는 가장 확고한 아르케를 발견하는 쪽으로 어쨌든 성과를 냈고 그것이 서양 근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데카르트 이후로 이제 두 명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 쌍벽을 이루게 되는데요. 시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휴미 경험론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는 말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experience라고 쓰게 되는데 원래 이제 그 휴미 썼던 것은 empiry라는 말을 썼습니다. 둘 다 뜻은 뭐 유사한데요. 우선 우리말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이라는 것은 날경자입니다. 경도, 위도할 때 그 경입니다. 세로 기둥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이 세상을 X축, Y축으로 이해했을 때 세로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 근본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밑이고 뼈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얼기, 설기, 줄기와 가지를 맬 수가 있죠. 이러면 하나의 커다란
얼개, 짜임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경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은 주로 시간적인 흐름,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골갱이, 변하지 않고 지속돼 나오는 어떤 줄기, 이것을 경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글의 종류에도 주로 쓰이게 됐는데요. 불경, 설경, 성경, 도덕경, 액무경이라는 책도 1800년대에 조선에서 쓰이는데, 경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그 글쓴이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를 담아놓은 책이란 뜻입니다. 만일 제가 구연상 경 이렇게 쓴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내용은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 그 자체를 담아놓은 책을 의미하더라. 그걸 따져놓은 책은 논입니다. 경론, 서. 이렇게 서라는 것은 또 논도 따지고 밝히는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글, 이건 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 부분에서도 개념들을 잘 모를 수가 있죠.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갈말에 대해서 그걸 또 자세히 풀이해주는 글, 이것은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층층 다리로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이 경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 또는 바탕으로 삼아서 위에다가 건물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펀더멘탈리즘, 토대주의라고도 하는 거죠. 불변하는 가장 확실한 진리 하나를 찾아서 그걸 기초에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집짓기 방식으로 이제 기둥을 세우고 또 지붕을 해 입혀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 나가는 것, 이걸 토대주의라고 하고, 투대주의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이 데카르트였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이 제1명제 또는 이러한 공리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세계와 신, 이 모든 것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근데 과연 이런 토대주의적인 시도가 성공적이었느냐?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허물어진 집을 지었다라고 제가 이미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허물어뜨렸을까? 바로 경험주의자들이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흐름 가운데서 직접 내가 겪는 바, 그러니까 경이라는 의미가 좀 바뀌게 됐습니다. 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겪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 자신이 직접 실제로 또는 몸소, 저는 이제 몸소라는 말을 좀 잘 쓰는데요. 몸소라는 말이 대단히 재미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우리 온몸이 사실은 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몸소라고 할 수 있어요. 손만 몸소가 아니고요. 발도 또는 눈, 코, 입 다 말할 것 할 수 없이 우리 온몸이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몸소, 겪은 바, 이것이 경의 의미입니다. 자, 몸소 겪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수성가라는 개념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비약을 좀 할 텐데요. 이명박 대통령을 제가 거기다 많이 빗대어 말합니다. 저희 아바이도 거기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수성가한 분들은요, 자기 경험이 진리가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 다른 거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나이를 먹어도 아버지는 항상
내가 해봤더니 너는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혹시 부모님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죠. 먼저 살았던 게 뭐 무슨 벼슬이라고. 벼슬이기 벼슬이지. 근데 어쨌든 스스로 몸소 다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하고는 솔직한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몸소 해봤다라는 이 아주 중요한 준거, 틀,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장님들도 많이 그러셔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봤더니, 야, 무슨 도서관에서 밤새 책 읽기를 하더라. 그래서 숙대에도 좀 적용을 해야겠다. 갑자기 밤샘 책 읽기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럽니다. 진짜요? 그런 건 묻는 게 아닙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좋은 거는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좋은 거는 뭐,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일반화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책 읽기 싫은데 읽으라고 하면은 강요가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추천, 유인, 이런 거, 키워주는 면에서는 좋은데, 이걸 제도화하면은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나는 법이죠. 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몸소 겪은 바에 기초해가지고 험은 해부학 용어였습니다. 시체가 들어오면 부검을 하죠. 그럴 때 말하는 게 이제 검시라고 하는데요. 왜 죽었는지 그 사인, 결정적인 이 죽음의 원인,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내는, 그래서 주로 뭐 하냐면은 해부를 합니다. 아, 참 이건 끔찍한 일이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로 보자면은 이 해부한다는 것은 사실 2번 죽이는 셈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살인범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신체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래서 좀 고상한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부검을 하신다. 부검을 하면 일단 살을 찢고 째고 그 안에 있는 뼈와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신경계통들을 드러내서 낱낱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험입니다. 험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눈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던져보거나 때려보거나 찢어보거나 깨보거나 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기준, 이것을 통과하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과정, 이것이 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이란 말에 거기 많이 쓰고 있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말에 쓰였던 표현입니다. 말이 삐쩍 마른 말도 있고 살찐 말도 있는데 어떤 말이 정말 좋은 말일까요? 이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봐야죠, 뭐. 또는 이제 발 뒤꿈치를 한번 들어서 살펴본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이 준말인지 아닌지를 샅샅이 살펴보는 작업, 이것을 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둔한 말입니다. 반면에 empiry라는 말은, experience라는 말은 x란 말이 갖고 있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트로스펙트처럼 내성,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살피는 과정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세상을 경험해보는 것, 거쳐 나간다. 바깥으로 거쳐 나가기. 그러니까 우리말로 겪어 나감에 가깝습니다. 경험이란 말은 너무 무거운 말이고요. 몸소 겪은 바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낱낱이 살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내는 일, 이것이 경험이라고 한다면, experience라는 것은 겪어
나가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는 겪어보기, 겪어내기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몸소 무엇인가를 해본다는 뜻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휴먼은 철저히 경험론자입니다. 철저히란 말은 결국 경험론의 끝은 스캡티즘, 알 수 없다. 이게 쉬운 말을 우리는 불가지론, 회의론 이렇게도 얘기를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회의론은 아니죠. 내가 많이 숙고를 해봤는데 알 수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낸 겁니다. 신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신은 있다라는 이 대명제로부터 자신의 철학을 출발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있다라는 대명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휴먼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겐 있었니? 근데 나에게는 왜 없을까?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떻게 있는 것인가? 돌멩이처럼 있지는 않으시니? 그럼 어떻게 있는 거죠? 신은 어디에 있나요? 언제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있나요? 다 물어봤어요.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 눈, 귀, 코, 입, 내 감각기관에는 내가 몸소 겪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험론 입장,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점에서는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건 너무 늦게 말한 거죠. 이미 데이비드 휴미 신은 감각적으로는 없다라고 선언을 이미 다 했고 인간 오속론에서는 증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회의주의자라고 불리냐면 혹시 감각을 넘어서서 아니 아우구스티누스도 뭐 감각에 주어진다고는 얘기 안 하고 믿음에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미 좀 아우구스티누스를 오해한 거 아닐까? 아니 언제 눈에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그 믿음 또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영혼 여기에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지금 데이비드 휴먼 모든 진리의 근거는 감각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같은 거는 감각에 주어지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의 산물이라고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휴물 강의해 드릴 시간은 없는데요. 휴의 근본 태도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지식을 데카르트가 의심에 비추어 가지고 참인지 아닌지를 검토했던 것처럼 자 데이비드 휴먼은 의심이 아니라 감각으로 끌고 옵니다. 누군가가 이제 칸트의 명제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지우개이다. This is eraser. 라고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지우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지우개. 네. 이것은 지우개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긍정. 그렇다라고 예다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말이 좀 없어가지고 아니오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비춰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라고 하니까 아니다가 있으니 그냥 예다 인정하는 의미로 예다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편의상 만든 거니까 긍정의 우리말로 제가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지우개다라는 말을 저가 예다,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제 말과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실이 있죠. 요즘 뭐 팩트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토하신 뒤에 다시 제가 그렇다라고 인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 교수님이 맞아
그 말은 옳아, 맞아, 참이야 라고 인정을, 이걸 재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끼리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것은 지우개가 됩니다. 데이비드 휴먼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지우개이다라는 이 판단을 어디에 근거해서 참, 거짓을 구분했느냐? 그럼 본다는 데서 이것의 참, 거짓의 근거를 찾았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칸트의 문제의식이니까. 데이비드 휴먼은 아주 소박하게 물었던 거예요. 이것은 지우개다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정확히 이름을 구분하게 됐으니까 윤정수죠, 그죠? 예, 지난주에 헷갈렸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지우개다. 예, 휴메의 입장에서 봤다는 거잖아요. 눈으로 봤다. 그러면 다시 반문을 할게요. 눈으로 봤다고 해서 이것은 지우개다라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기억은 갖고 있어야 되네. 적어도 기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적어도 뭐는 있어야 돼? 이것이 뭘 뜻하는지 이것의 낱말 뜻도 알아야 되고 지우개도 알아야 되고 가장 어려운 거 이다. 칸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야. 휴메의 그 강력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휴메는 뭘 요구하겠어요? 감각의 근거를 제시하라. 실험할 수 있냐? 관찰할 수 있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스피노자는 열받아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신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신 없이는 이 세계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데이비드 휴메를 피해가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시도했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칸트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래서 쉬운 방법처럼 보였는데 칸트는 그 방법은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통찰을 놓친다고 봤습니다. 휴메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참, 거짓을 구분, 판단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입니다. 조건이죠. 반드시 감각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감각을 떠나서 얘기하면 우리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꿈꾸는 자의 말과 같다. 상상과 환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참, 거짓에 대한 판단은 감각적 자료,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에 근거했을 때만 정당하게 내려질 수 있다.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래, 난 신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야. 나는 신이 있다라고 판단한다. 이것은 참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칸트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믿음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물론 칸트에도 수많은 한계가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미리 상상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데이비드 휴메의 한계는 아주 쉽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다는, 이것은 지우개 이다 할 때 이다는 감각적으로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감각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럼 참일까요? 아니, 모든 참인 문장에 이다가 쓰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다 자체는 어디서 그 참이다라는 근거를 갖게 되죠? 적어도 감각으로는 그 근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게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고 근본이 되는 부분들을 탁 짚어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서술할 때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 철학 강의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데카르트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있다의 증명은 결국 신은 있다에서 완전히 이 세계를 바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칸트는 그걸 이어가고 싶었는데 데이비드 휴미 이걸 깨버리는 거야. 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나는 있다가 어떻게 참이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을 통해서는 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나는 있다와 같은 이런 명제를 참이냐 거짓이냐로 정립해 줄 수가 없어요. 앉혀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믿고 있었던 오피니언, 선입견들 또는 내가 본 바를 참인지 거짓인지에서 물음을 물을 수 있게 해주지만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해요. 결정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걸 찾아낸 사람이 데이비드 휴미였습니다. 뭐냐? 아주 쉬운 거죠. 과학을 보라. 자연과학을 보라. 특히 케플러를 보라.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수많은 관찰 자료들을 가지고 케플러 방정식을 만들어냈잖아요. 케플러 방정식은 관찰 자료가 없었으면은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걸 귀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두 낱낱이 열거해가지고 나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걸 정립하죠. 낱낱이 사례들을 쭉 무조건 다 열거를 합니다. 도플러 이펙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견이 된 것들입니다. 낱낱이 다 열거를 해서 그 수많은 열거된 사실들 사이에 하나로 수렴되는, 하나로 모아지는 어떠한 사실, 공통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모아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공통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귀납, 이끌어들이는 하나의 보편 법칙으로 이끌어들이는 원리라고 그래요. 이끌어들이기 원리입니다. 귀납이란 말 너무 어렵죠? 낱낱의 사실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발견술이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숙대에서 계속 악수를 했더니 모든 만나는 사람이 다 숙대생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 아무튼 이런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아, 숙대에 다니는 학생은 모두 여자구나. 이렇게 하나의 공통된 사실들을 통해서 보편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그것을 나중에 수학적으로 설명까지 해서 이것을 무슨 행성의 제1법칙 이런 식으로 법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법칙이 붙었은 순간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 겁니다. 데이비드 휴먼은 그래? 아무리 100만 개를 열거해봐라. 어제 호수에 가가지고 내가 백조를 샜더니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 검은 백조의 이야기입니다. 샜더니 계속 흰 백조가 나오셔. 근데 다음날 갔더니 검은 백조가 하나 나타난 거야. 그러면은 백조는 희다라는 이 말이 분석 명제일 때 낱말 자체의 뜻을 분석하는 명제 백조, 흰새는 희다라는 이럴 때는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사실 문제로 가면 아니 백조를 가만히 봤더니 어떤 백조는 덜기고 어떤 백조는 누리끼리 하고 어떤 백조는 심지어 검기도 해. 그 낱말 자체의 뜻과 그 낱말 뜻을 갖고 있는 하나의 사물이 갖고 있는 속성, 프로퍼티 하고는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100만 개의 사실을 열거해도 다음 순간에 그 모든 사실과 완전히 등 돌리는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연성 없다. 오늘까지의 필연성이 내일까지의 필연성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필연성은 항상 유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필연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언제나 불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랬고 그리고 제한적으로만 그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불변적으로 필연적이다라는 보장은 사람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단서 조항을 붙인 거죠.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뭔지 모르겠다. 불가지론. 그 나머지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렇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사가 안 된 부분에서는 모르겠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은 한편으로는 솔직하면서도 자기가 모은 그 사료, 자료 또는 데이터 여기에 철저히 진리의 판단을 종속시킵니다. 이게 이제 연구자의 태도가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면 사실이 말해주는 바를 기록한다.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포지티비즘이라고 해가지고 뽀제라는 건 놓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놓인 것, 감각적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것만을 참거짓의 대상으로 삼는다. 물론 이제 내 앞에 놓인 것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임도 또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관찰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그것 플러스 또 하나는 분석적인 거죠. 생각해서 그 자체로 참인 것들이 있습니다. 백조는 희다 라는 이 말은 그 자체로 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의미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사실명제, 이거는 실제로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것. 내 분석명제, 이거는 낱말의 뜻만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 것.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데카르트는 나는 있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토대주의 쌓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계와 신에 대한 또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억측을 늘어놨습니다. 제시국 표현입니다. 이걸 데이비드 휴임이 와장창 무너뜨린 거죠. 정말 그런가요? 이 세계가 그렇게 명석판명한 불변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나요? 증거가 부족하네요. 또 나라는 실체가 정말 있나요? 어디에 있죠? 내 손은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나요? 나라는 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네요. 내가 하는 건 내 말이고 내 목소리이지. 내가 듣는 것도 내 목소리일 뿐이시지. 나라는 실체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거짓말이네.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카르트주의는 이제 위대한 합리론의 전통을 이끌고 있지만은 데이비드 휴메에 의해서 거대한 반격을 받게 된 셈입니다. 근데 이 반격은 아주 신중한 독자라면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반격입니다. 정말 근거가 없잖아요. 감각적인 근거가 없이 이 세계가 어떻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철학자로서는 비양심적인 겁니다. 진리가 무너진 거죠. 그럼 이제 아노미, 무질서 상태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의 체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걸까요?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구는 둥글다.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둥근 지구가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데이비드 휴면 계속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구가 둥굽니까? 또는 정말 둥근 지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갈릴레오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데카르트는 다시 묻는 거예요. 과연 이 지구는 언제부터 둥글게 됐나요? 언제까지 둥글게 되나요?
자연의 제1성이라고 하는 자연의 불변성을 흉이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자연 법칙이 영원하려면 자연 자체가 불변해야 되는데, 우린 그거 어떻게 알죠? 유한한 인간이 이렇게 이제 인간의 유한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지식 체계를 갑자기 흔들었어요. 근데 이걸 흔들든 말든 상관없이 자연과학은 승승장구했잖아요. 칸트가 보기에는 이걸 풀어야 돼. 철학자들이 이렇게 뒤처지는 사이에 자연과학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수많은 과학적 성과를 이뤄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칸트가 철학적으로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이 구원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단순한 물음입니다. 제가 단순하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칸트는 구성주의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좀 편하게 제 강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제 존재입니다. 칸트의 가장 중요한 낱말을 꼽으라면 독일어를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에어샤이농이라는 말인데요. 이제 말마다 좀 영어는 이제 피나미넌이라고 쓰지만은 뜻이 좀 달라서 번역을 하면 그 의도가 좀 퇴색되는 수가 있어서 네, 파이노메논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를 그냥 영어로 옮긴 건데요. 포토, 빛이라는 말을 가지고 쓴 겁니다. 빛 안에 있는 것, 빛 안에 놓인 것. 뭐 빛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빛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피나미넌에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건 없는 거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늘에도 있고 어둠에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있는 것 가운데 오직 빛 안에 있는 것만이 어디 있어요? 빛이라는 것을 이성, 영혼이라고 쓴다 하더라도 그럼 영혼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피나미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너무 제한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드먼드 후설이 현상학을 페노메놀로기하고 피나미넌이란 말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론적 철학을 완성했을 때도 베부스트자인이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차원으로 컨셔스니스 딱 제한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낱말은 그래서 아마 칸트를 이해하려면 이 낱말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에어샤이닝은 샤이넨이라는 것은 빛난다, 비친다 이런 뜻은 맞아요. 근데 에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 관계의 말이 됩니다. 비춰내다, 비추어 주다. 근데 이것이 실제 독일어로 쓰이는 뜻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남이 됩니다. 그럼 또 제가 하는 또 말놀이가 이제 기대가 되시죠? 기대 안 되세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이제 나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히읗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제가 제 말을 막 설명하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에어샤이닝은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에어샤이닝은 칸트가 보기에는 낮과 밤 할 때 그 낮과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더 올라가면 나토다에서 티귿이 되기도 합니다. 나토다.
어디 부처님께서 나 도시다 그러면은 태어난다는 뜻이 되시잖아요.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과정. 이것도 나타남의 한 과정이고요. 또 어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도 나타남이 되고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 밑에 이렇게 가려지고 숨겨지고 잠재되어 있던 것이 솟구쳐 나서 드러나는 상태. 이것도 다 뜻하게 되는. 우리말로는 나타나다라고 번역을 했을 경우 이렇게 많은 함축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서 칸트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잘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다라는 것은 진행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쭉 이어져 나가는, 이어지는 상태. 그 나타남은 현재 나타난 상태지만 나타난 것 할 때는 이미 그 나타나기 이전과 나타난 상태와 나타남이 쭉 이어지는 지속의 의미까지를 나타나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에어샤이닝은 나타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과거와 현재와 잠재적인 미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방 물을 수 있죠. 어디에 나타났나요? 이 어디가 이제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칸트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분명 데이비드 휴미 말하기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들은 에어샤이닝, 나타난 것은 우리의 감각에 주어져야 됩니다. 감각에 나타나야 돼요. 사실들은 감각에 나타나야 되는데 칸트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다는 감각에 나타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우개 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이다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판단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뭐 티입니다. 우어 타일. 베란다 가면 타일 많이 붙이시잖아요. 타일.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부분, 조각. 우어라는 것은 이제 그 근본적인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타일만 이해하셔도 돼요. 조각인데 쪽이죠. 이쪽 저쪽 두 개. 우리말은 판단하면은 판이라는 것은 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하면 결정한다는 뜻이죠. 이쪽 저쪽을 갈라놓은 뒤에 한쪽을 딱 결정하는 거. 이것을 판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갈라내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우어 타일의 번역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번역어들은 전부 현상이라는 번역어, 판단이라는 이 번역어들은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말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샤이닝은 현상보다는 나타남이란 말이 훨씬 정확하고, 우어 타일은 판단이라는 말보다 갈라내기, 또는 아주 더 제식으로 말한다면 쪽 가름, 쪽 가르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머리 헝클어진 머리 이제 뭐죠? 샴푸하고 나서 양쪽으로 가르죠, 그죠? 여기 쪽 가름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판단을 칸트는 자기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판단론, 범주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주어에다가 수어를 덧붙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주어가 있습니다. 우리 히포케이메논이라고도 했고, 수비액트라고도 했었고, 서브스턴스라고도 했었던 밑에 놓인 것, 밑 바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이란 말은, 이거 계속 쓸 테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 지우개. 그리고 모든
명제에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 큰 따옴표를 붙여서 명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고 명제라는 겁니다. assertion이라는 것은 참, 거짓, 뭔 모르겠다 등등 이런 누군가의 주장을 담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식으로는 안침말이야. 뭐라고 딱 앉혀놓은 것, 쌀을 씻어가지고 전기밥솥에 앉혀놓으면 이제 밥을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밥을 하면 됩니다. 참이다 라고 앉혀. 이다니까 이것은 지우개 이다니까 긍정 예라는 방식으로 앉혀놓은 것이고요. 지우개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오라는 방식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그 뒤에 우리 이것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냐면 참이냐 거짓이냐 또는 참거짓을 가를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주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이란 말이 익숙할 테니까 제가 계속 판단이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르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참 거짓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거짓 가르기. 그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지우개이다. 근데 이것이 뭔지는 우리가 지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하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것. 지시적으로 이것.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사실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멀리 있는 것이고요. 그것 하면은 우리 서로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것이라는 건 또 뭘까요?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오면 이 것이란 말 자체가 난제가 됩니다. 것이 뭘까요? 것이라는 것은 가장자리, 갓을 돌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테두리를 친 것. 것이라는 말 자체가 가라는 뜻이에요. 갓. 그러니까 겉을 싸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것으로 둘러싼 거죠. 그러면 이라는 내가 손으로 가리키는 그 가리킴에 의해서 한계에 지어진 어떤 대상, 이것을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서로 공유를 해야 돼. 이것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때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 했는데 어떤 분이 저 물병을 봤다면은 이것은 지우개다 그러면 넌센스가 헛소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몸소 공유가 돼야 됩니다. 지우개이라 할 때 지우개는 하나의 낱말입니다. 낱말이라는 것도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데이비드 hum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돼요. 낱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지우개라는 낱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지우는 게 지우개니까요. 얼마든지 경험하잖아요. 그거 좋아. 근데 지우개라는 낱말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죠? 외운 거잖아요, 그냥.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사용을 통해서 사전을 찾아서 쓰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된 것이지, 지우개로 지워라 그러면 잘 지우는데, 지우개라는 낱말 자체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경험론자들은 이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낫이라는 것은 또 하나하나로 나뉘어진 걸 의미하니까 그러면 낱말틀 복수 형태와 모든 낱말이라고는 전체를 가리키는 말과 비교해 보자면 하나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 부분들이 다 해명이 됐습니다. 놀랍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촘스키의 멋지 이론이 강력한 이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뉴런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뇌 두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인데요. 멋지의 핵심은 이게 잠긴다, 또는 빠져든다 이런 뜻인데, 잠기고 빠져드는 것, 그럼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키는데, 우리 뉴런 시냅스로 보자면은 서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연결되는데, 연결에 이제 의식으로 올라올 때는 떠올라지는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떠올라지기 이전에 가라앉아 있음, 이것이 멋지입니다. 그러니까 떠올라지면 분명히 링크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가라앉으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촘스키가 이런 뇌과학자들 또 생물학자들과 오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걸 하나 찾아냈냐면, 프랑스 아기는 태어날 때 프랑스식으로 울고, 독일 아기는 태어나면 독일의 운율을 따라서 울고, 한국 아기는 한국말 가락에 맞춰서 울더라. 듣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들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듣는 사람이 저게 한국말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의 설명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게 뭘까?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럼 그 말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 아직 얘가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애가 갑자기 독일어식으로 울고 한국말식으로 우는 걸까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설명 방식은 엄마가 끊임없이 아기한테 언어 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태아 교육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근데 더 파고 들어갔을 때 갓난아기의 MRI 사진에는 하나의 빈 구석이 있었어요. 빈 자리들. 성인의 뇌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자리에 성인이 되면 이제 보여주면 좋은데, 뇌가 이제 뭐 아무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언어의 뇌라고 하면은 성인들은 여기가 다 이렇게 채워져요. 완벽히 채워진 사람은 없고요. 여기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갓난아기의 뇌는 이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갓난아기에게도 어른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의 자리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말의 자리가 갖춰져 있지 않은 아이들은 저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날에는 낱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언어학이라는 학문 전체가 필요하다는 거야.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것이라는 말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기호학적인 설명이 복잡하게 요구가 됩니다. 이런 모든 시도들, 이러한 문장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가 시도된 가장 중요한 철학자를 꼽으라면 바로 칸트인 겁니다. 칸트가 시도했던 것은 바로 이다의 논리였습니다. 이것을 코플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연계사, 한국말로는 연계사 또는 계사, 이어주는 말이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다의 이제 문법적인 지위는 굉장히 논란거리인데요. 저도 이 논란을 이제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말 이다는 일단 존재사는 아니겠죠? 있다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의 이다는 있을까요?
분리가 안 되어 있죠. 형식적으로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있다, 이다로 분리된 우리말처럼 이다의 상징은 딱 들어맞는 그런 말은 뭐 이탈리아어는 있고요. 러시아어도 있고요. 있는 말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 말들이 있는데 대개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칸트는 독일어에도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칸트는 의미적으로 있다의 의미, 독일어는 자인인데요. 자인. 이것이 동사로는 소문자로 쓰게 됩니다. 자인. 이거는 명사이고요. 이건 이건 비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 자인이라는 것이 3인칭 단수에서는 이스트가 되고 두 하면 이제 비스트 이렇게 형태가 좀 변화하는 독일어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형태는 뭐 상관없고요. 이런 동사의 그 자인에는 우리말 이다와 있다로 분화되는 어떠한 그 형태론적인 모르폴로지, 형태론적인 특성이 없어서 의미로만 구별이 됩니다. 언제 이다고 언제 있다인지는 형태론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항상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말은 분명히 이다라고 말해지기 때문에 코플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독일어로 보자면 조금 이제 형식 논리를 좀 써보겠습니다. S, ist, ex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S가 되겠죠. 이것은 지우개 ist, 이다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죠. 일단은 이것도 요즘 제가 촘스키를 읽고 있는데 서양의 문법이 크게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촘스키는 지금 거기까지 가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우개 이다 할 때 우리는 맨 뒤에가 있어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저기 윤정씨, 이것은 지우개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모른다고 치고 또 였다? 다른 동사. 그럼 생각나시는 분? 생각이 안 나? 그 생각나시는 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가를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은 지우개를 만들기 위한 재료다도 되고 아니 뭐 그 뒤로는 무한히 많잖아요. 사실 너무 이 시각적인데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다양성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우개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걸로는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영씨,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뜻을 해석해 보세요. 내가 너를 또 나는 또 너를 나는 사랑 또 나만 너를 사랑 무한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붙일 수도 있어요. 나눠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말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이것을 단순히 분리한 것이 바로 토시죠. 조사. 은을 넣으면요. 이것은 나는만 넣으면요. 물론 나는 그 다음에 너를 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단 명료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뭘 보이려고 하는 거냐면 이다 중심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프리시라고 한다면 동사 중심으로 우리가 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먹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밥을 먹자 이거 다 빼고 먹자 이렇게만 해도 이것은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가 되는 순간 왕창 몽땅 빼도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영어에는 먹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과 주어와 동사 또는 목적어의 관계가 서술격 조사의 관계가 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칸트가 본 것은 as 이스트 형식입니다. 이스트는 우리말에서는 핵심이어서 이 둘을 결합해주는 하나의 매듭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지우개를 맞바꿀 수도 있어요. 지우개가 이것이다. 나와 너를 맞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지우개이다라는 이 말 속에 이다가 독일어에서는 가운데 자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나 영어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케이스,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다 지우개.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불가능한 표현은 아닙니다. 나 너 사랑해, 나 사랑해 너. 불가능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걸 바꾸면 의문문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트라는 것은 주어 다음에 와야 되는데 주어가 왔을 때 이 주어의 어떤 상태나 또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뒤에 수로로 와야 됩니다. 동사로 아니면 목적어로. 그러니까 이미 이스트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요. 뭐가 결정하냐 하면 주어가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어떤 것이 주어시는 상관없이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수로가 결정됩니다. 관계 중심의 언어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관계 중심의 말하기 틀을 사용하고 있고요.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관계 중심이 아니라 서브젝트, 주어 중심의 말하기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여기 매달리는 이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나 독일어에서 구분이 안 되니까 칸트는 일단 이 둘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명제를 이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무겁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칸트가 선언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중요한 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과학이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중력의 실제거는 경험적으로 증명이 좀 어려웠습니다.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긴 하는데 그것이 중력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물체가 무겁다는 것을 칸트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물체가 무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법칙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어떤 물체는 무겁죠.
데이비드 휴머를 떠올리면 그 무거운 물체들이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한도 내에서는 무거워. 그런데 내가 들어보지 않은 다른 물체도 무거울까? 또는 내일도 무거울까? 라는 이런 물음을 던져보면 제한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본 한에서만 무겁다. 무게를 갖는다. 그래서 무겁다를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의미인 무게를 갖는다라고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주관적 표현입니다. 들어봤더니 무겁다. 근데 이것을 무게를 갖는다라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 자연과학의 성공을 철학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야. 자연과학자들은 어떻게 관찰도 몇 개 안 하고 실험도 얼마 안 하는데 저렇게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그 보편 법칙을 정말 어디든 적용시키면 척척 들어맞고 가장 중요한 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새가 언제 뜨는지 몇 시 몇 초에 뜨는지를 예측한단 말이야. 그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추론이 타당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론이 타당하다면 그 추론의 전제들도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보편 명제들,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갖는다라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지금? 어렵진 않죠, 지금? 몇 가지 난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제들은 나중에 칸트 이후 200년이 거치면서 아주 가까스로 해결을 한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문제로 던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한 셈이죠. 첫 번째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순서니까 한번 잘 적어 보세요. 무엇이 있는가? 데카르트는 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자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무엇이 있는가? 데이비드 휴먼은 내 감각에 주어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있다가 문제가 돼요,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마다, 철학자들마다, 시대마다 있다는 것의 대표성 또는 범위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심하지 않은 게 있죠. 나는 있다야. 데카르트가 발견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서양 철학 2500년 동안 한 번도 의심된 적이 없던 게 나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있는가? 자연이 있다, 세상이 있다, 신이 있다, 등등 물질이 있다. 수많은 있는 것들이 선언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부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있다는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제가 한번 예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쓰는 예입니다. 이것은 지우개 이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지우개가 있다. 이것은 지우개 이다. 이렇게 명제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바꾸냐면 데이비드 휴먼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봤습니다. 약간 무겁네요. 그러면 이 지우개는 약간 무겁다. 그래서 몇 g의 무게를 갖는다 라고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봤더니 무겁고 무거워서 무게를 재봤더니 그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질량, 무게를 잴 수 있는 수준에서 무게를 갖는다. 무겁다가 이제 무게를 갖는다가 됐고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다른 지우개들을 내가 들어보지 않아도 그 모든 지우개들은 무게를 갖는다라고 말하려고 하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정당할까요?
데이비드 흉에 따르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묘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말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나는 무게를 갖는다 라고 생각한다. 데카르트 명제죠. 나는 생각한다를 원래 독일어 오면 요 앞에 놓이게 되죠. 하나의 조건문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지우개는 무겁다라고. 지우개는 무게를 갖는다. 모든 지우개는 무게를 갖는다.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갖는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될 수는 있겠죠.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커다란 화두를 꺼내게 됩니다. 만일 내 생각이 필연적으로 칸트가 쓴 표현은 객관적 타당성입니다. 보편 타당성.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보편적으로 타당하기만 하다면 내가 생각한 그 내용,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갖는다도 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과연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낱낱의 사례들을 가지고 보편화할 수 있는 근거인 어떤 나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선험적 종합 판단의 의미는 뭐냐면 데이비드 흉이 말하는 그 낱낱의 판단을 가지고는 보편 명제, 보편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데, 타당하지 않은데, 정당하지 않은데 과연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낱낱의 것으로부터 모든이라는 모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약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은 거야. 네. 요거는 잠깐 중간에 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